발명가 특허 제11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3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되고, 신규성이 있어야 되고, 진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진보성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발명의 성립 요건, 특허법 제2조 1호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입니다.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그래서 발명이 특허받기 위한 특허 요건 3가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노벨티, 특허법 제29조 1항, 세 번째 진보성, 인벤티브 스텝, 특허법 제29조 2항. 사실 이 3가지 이 특허 요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특허법 제29조 2항인 진보성에 관한 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특허법에는 진보성이란 용어 자체는 사실 없습니다. 특허법 제29조 2항에서는 진보성이 없는 발명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부 다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 되겠습니다. 자, 진보성이 없는 발명은 어떤 거냐? 공지,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해서 당업자가 용이하게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진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기존에 이와 같이 있는 발명과 비교했을 때 추론한 이 발명에 대해서 당업자, 그 분야에서 보통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진보성이 없는 발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는 것은 발명이 비자명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명성이라 하면 obviousness죠. 자명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이나 증명을 하지 않아도 직관을 통해서 직접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성질을 우리가 자명성이라 하는데, 이 발명은 비자명성이어야 합니다. 쉽게 기존에 있는 발명을 보고 쉽게 새로운 발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진보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의 비자명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보성이 있는 발명은 비자명성이다. unobviousness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 발명의 활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액티비티, 활동성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이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 되겠습니다. 만일 종래의 기술과 비교해서 특허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를 부여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자, 이와 같이 종래의 기술과 발명과 비교해서 진보성이 없는 이와 같은 특허에 특허를 주면 특허권이 완전히 남발되죠. 남발돼서 국가 산업 발전에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특허 제도의 목적이 뭡니까? 특허 제도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통하여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를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무분별하게 특허권을 남발함으로 인해서 특허 제도의 취지에 완전히 위배되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과 기술은 신규성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것이 되어야 되고 진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진보성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발명에 비해서
한 단계 더 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종래의 것보다 나아진 정도가 일정 한도 이상의 상태를 갖는 이와 같은 진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특허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특허권을 갖는 이와 같은 사람은 자기가 독점 배타권을 갖기 때문에 특허권을 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는 특허를 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특허법 제29조 2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 제29조 2항에서는 특허 출원하기 전에, 자, 내가 특허 출원하기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과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자체가 좀 어렵게 생각이 됩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특허 출원하기 전에, 자, 내가 특허를 받기 위해서 발명을 내가 특허청에 제출하죠. 내가 제출하기 전에, 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통상의 그러면 일상적인 보통적인 그 분야에 있어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 글자로 표시하면 해당 분야에서 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당업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보통의,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세 글자로 당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업자가, 자, 기존에 있는 이와 같은 특허법 제29조 1항에 있는 발명을 보고, 자, 미리, 자, 공개된 발명이죠. 자, 국내 또는 국외에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이와 같은 발명을 보고 또 국내 혹은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이와 같은 기술 발명을 보고 또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발명을 보고 자, 이 발명을 보고 쉽게 A라는 추론자가 제출한 이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자, 이와 같은 기존에 있는 이와 같은 발명을 보고 쉽게 자, 추론자가 제출한 이와 같은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추론자가 제출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29조 2항을 자,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당업자가 보기에 자, A라는 사람이 지금 자, 특허 발명을 해서 특허를 받기 위해 특허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 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자, 특허청의 심사관이 심사를 하죠. 자, A라는 이 추론자가 제출한 발명 이전에, 국내나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발명, 그 다음에 반포된 간행물에 있는 발명, 전기통신 회선, 인터넷을 통해서 자,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먼저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자, 찾아냈습니다. 자, 찾아낸 발명을 보고 말이죠. 자, 이 찾아낸 발명을 보고 당업자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보통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 이걸 보고 자, 이 발명을 쉽게 이와 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발명의 진보성을 파악하는 기준은 언제냐? 이것은
발명을 추론할 때, 특허 추론할 때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발명에 대한 기술 자체가 점점 첨단화되죠. 첨단화된 이와 같은 발명 기술을 가지고 진보성을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만일 A라는 사람이 추론한 발명이 2022년 4월 15일 날 제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이 2022년 4월 15일 이전에 국내나 국외외 공지 및 공연이 실시된 발명, 국내외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인터넷에 알려진 이와 같은 발명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발명을 통상적으로 인용 발명 혹은 이 선행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A라는 추론자가 추론하기 전에 있는 발명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비교 판단을 해야 됩니다. 비교 판단하는 기준은 심사관의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특허청에 보면 이 심사관들 이 학력이 박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 수준에서 이 추론한 발명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보통의 지식을 갖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판단을 해서 진보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이와 같이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심사관의 지식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심사관은 이 추론 발명 이전에 있는 이와 같은 인용 발명, 선행 기술 이와 같이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낸 다음에 자기 수준이 아니고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보통의 지식을 갖고 있는 통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당업자 수준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서 추론한 발명이 진보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진보성이 있으면 특허 사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진보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거절 예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의견 제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서는 이 추론인에게 이와 같이 통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론인은 여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의견 제출 통지서를 보고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서와 이 답변서 그 다음에 보증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심사관이 보낼 때 이 통지서의 이름이 거절 예고 통지서였습니다. 자, 거절 예고 통지서라고 이와 같이 보내니까 이 추론인 입장에서는 이게 거절되는 거구나 이와 같이 조금 기분이 좋지 않죠. 해서 특허청에서는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 라고 이와 같이 이름을 바꾸어서 추론인에게 이와 같이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특허 추론하게 되면 한 번에 이와 같이 특허 사정을 받는 케이스는 아마 거의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이와 같이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게 되죠. 특허법 제29조 2항에 의해서 진보성이 없다. 아니면 특허법 제29조 1항에 의해서 신규성이 없다. 그래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으면 여러분이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자, 기술 분야는
이와 같이 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를 하고 있는데 IPC 분류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그래서 첫 자를 따서 국제 I, 특허 P, 분류 C 해서 IPC 국제 특허 분류 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와 같은 건 특허청에서 조사가 가능하고 아니면 와이포 있죠.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에 가서 여러분이 이 IPC 분류표를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허처로 나간 발명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하는 것을 IPC 분류에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류가 있냐면요. CPC라는 이 분류가 있습니다. CPC는 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Cooperative, 협력적인 패턴트 특허 분류, 협력적 특허 분류, CPC 분류, 이게 선진 특허 분류,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CPC 분류는 IPC 분류보다 더욱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는 특허 분류 체계입니다. 지금 한 26만여 개의 특허 분류 개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CPC 분류는 2012년도 개발되었습니다. 미국 특허청과 유럽 특허청이 주도해서 효율적으로 선행 기술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같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현재 세계 한 30개국 국가에서 이 특허 문헌을 CPC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이 특허청에 특허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기 위해서는 IPC 분류 번호와 CPC 분류 번호를 같이 여러분이 제출해야 됩니다. 한국은 2015년 1월부터 채택을 해서 IPC 분류와 CPC 분류를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국제 특허 분류가 생기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세계 각국마다 독자적인 이 특허 분류를 채택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자,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특허를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내가 관심 있는 발명에 대한 특허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분류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특허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해서 IPC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IPC는 한 7만 개 정도의 이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4년도에 유럽 평의회 특허 전문가 위원회에서 이 공통으로 분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거의 5년마다 이와 같이 분류 체계가 바뀌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거의 1년마다 분류 체계표가 약간씩 추가가 되고 있겠죠. 점점 기술 자체가 첨단화되기 때문에 약간씩 추가가 됩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이와 같이 바꾸는 게 아니고 약간씩 이제 해마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이와 같이 약간씩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IPC 2022년 1월 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매년 이와 같이 약간씩 개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상품 분류 코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니스 11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출원하는 경우에는 니스 11판을 사용해서 이와 같이 분류 코드를 적어야 됩니다. 상품은 1분류에서부터 34류까지 그룹이 34개 그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35에서 45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도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류 코드는 로카르노 분류 13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4개 그룹에서 류에서 229개의 군이 있고 5332개의 목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 분류는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선행 디자인 검색을 포함한 이 실체 심사에서는 한국 분류를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IPC, CPC, 상품 분류 코드, 디자인 분류 코드는 다음에 요거만 모아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보통의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사실 또 이걸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하기는, 상위법에서 정하기는 좀 문제가 있죠. 자, 해서 이 특허청에서는 하위법으로 특허청 심사 일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 심사 일반 기준에서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이와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론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기술적 지식에 따라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평균적인 전문가, 조금 더 이 상위법에 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평균적이라는 게 이게 참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자, 평균적이라는 게, 자, 그러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박사학위입니까?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평균적인 지식입니까?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평균적으로 일한 횟수가 10년입니까? 15년입니까? 20년입니까? 사실 상당히 이거는 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이지만은 이 특허청 심사 일반 기준에서는 그나마 좀 더 추상적인 것을 좀 없애고 객관화시킨 말이 이겁니다.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평균적인 전문가이다. 자, 이와 같이 법이 정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보통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 이와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와 발명의 진보성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와 발명의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법조문의 이 문헌적인 해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평하는 전문가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그 기술 분야에 대해서 보통 수준의 지식을 가진 자로 이와 같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이와 같이 해석을 해서
그 기술 분야에서 전문가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보통 수준의 지식을 갖는 자라고 이와 같이 규정을 냈을 때, 자, 이와 같은 기준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특허를 잘 받을 수가 있겠죠. 특허권이 남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자, 이와 같이 규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 있어 기술 문헌에 기재된 모든 발명을 자기 지식으로 하는 자, 상당히 고도의 지식을 갖는 자 같이 보이죠. 자, 이와 같은 자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고 이와 같이 정리를 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문헌적 지식을 바탕으로 창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 자,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 자, 이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해석을 하면 사실 누가 특허를 받겠습니까? 특허 받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절충을 해서 지금 밸런스를 잘 맞추어야 됩니다. 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특허권이 남발될 수도 있고 특허를 받기가 힘든 이와 같은 케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잘 균형을 맞추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균형을 맞추는다는 게 쉽지는 않죠. 자, 진보성을 판단하는 이 심사관을 보면 사실 이 심사관마다 그 발명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지능이나 경험 정도가 지금 상당히 틀립니다. 지금 이 한국특허청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의 심사관이 박사 심사관도 상당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쳐서 기술직 공무원 시험을 쳐서 5급이 되어서 심사관이 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공무원 시작부터 해서 계속 승진을 해서 5급이 돼서 심사관으로 이와 같이 발령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심사관마다 이 여러가지 지식이나 이 경험이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사실 상당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사관이 그 발명에 대한 지식이 많은 박사 심사관을 만나면 자, 특허를 받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심사관에 의해서 이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특허법에서는 심사관의 이 개인적인 주관에 따른 이 심사를 방지하는 보완책을 만든 게 이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수준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에서는 사실 이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쉽지가 않죠. 심사관마다 추론한 이 발명에 대한 판단하는 기준이 사실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심사관에게 내가 추론한 발명이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특허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약간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와 딜레마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 특허법에서는 이와 같은 개인적인 심사관 개인적인 이와 같은 판단에 따른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상의 지식인을 가진 수준에서 심사를 하길 이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사를 하는 사람은 심사관이죠. 하지만 심사관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통상의 지식인 수준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보통의 평균적인 지식을 갖는 사람의 수준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평균적인 지식을 갖는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이것을 법적으로 객관화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좀 문제는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자, 인용할 이 선행 기술을 이와 같이 찾아야 됩니다. 자, A라는 추론자가 특허 추론하기 전에 국내와 국외에 공지 및 공연이 실시된 발명을 찾아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야죠. 그 다음에 국내와 국외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그 다음에 전기통신 회로를 이용해서 공중에게 알려진 이와 같은 발명을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선행기술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통상의 지식을 소유한 자가 국내와 국외에 공지 및 공연이 실시된 발명, 자, 고안이나 학술지, 저널 같은데 발간된 발명, 논문, 기술 설명서, 이와 같은 발명을 가지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수준에서 자, 추론자가 추론한 발명을 쉽게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 국내외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인용해서 추론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특허를 사정하느냐 사정하지 않느냐, 그것을 사정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항상 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수준에서 자, A라는 사람이 특허를 받기 이전에 공지나 공연이 실시된 발명이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을 가지고 과연 이 추론인이 제출한 발명을 쉽게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진보성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없는 게 되겠습니다. 거절 사정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용이하게 자,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의미가 뭐죠? 그러면 이것도 좀 추상적이죠. 쉽게 발명할 수 있다? 없다. 자, 굉장히 이게 좀 추상적인 건데 용이하게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의미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관련 선행 기술을 충분히 획득하고 자, 충분히 이해하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실현할 수 있으면 이게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진보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이 주체가 되는 심사관이 자기 수준, 지식을 가지고 심사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용 발명을 찾아서 이 인용 발명을 통상의 지식을 갖는 자,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자, 이와 같은 선행 기술을 보고 충분히 자, 추론한 이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발명할 수 없으면 진보성이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진보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